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정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302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에 처음 적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3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좀 더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보시다시피 익스클루시브 트림이죠. 벤츠의 별마크가 본닛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디자인의 특징이 될 테고요. 전기 모터, 2.0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합니다. 엔진은 211마력, 모터는 122마력,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은 320마력이 되고요. 판매 가격 7,850만 원입니다. 오늘은 이 차 타고 시승을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Got to feel in heaven when my lover's near. Lord, let this moment last for another year. Though today has ended, the night's still young, I'd say. Lover, don't go away. Let it be the thing that I am longing for. Let's fly out from Manhattan to the California shore, just to watch the ships at night on the San Francisco Bay. Oh, lover, please, please stay. Don't say you have to go. Don't say you need to run. I'll stop the clock on Central Station and we can have a drink downtown. Let it be the night that I am longing for. Let's fly down south to Austin or to Ecuador, just to drink pina colada on a hot, wet summer's day. Oh, lover, please, please stay. Yeah! Don't say you have to go. Don't say you need to run. I'll stop the clock on Central Station and we can have a drink downtown. Let it be the night that I've been longing for. Let's fly down south to Austin or to Ecuador, just to drink pina colada on a hot, wet summer's day. Oh, 네, 뒷좌석입니다.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완전히 차창은 수납이 됩니다. 차창에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버튼 들어와 있죠. 뒷좌석에 열선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도어 트림 아래 오늘 날씨가 흐려서 빛이 좀 살아나네요. 빨간색 앰비언트 라이트 불빛이 보이시죠? 이 불빛은 또 여러가지 컬러로 조절이 가능할 테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죠. 편하게 앉으면 이 정도 자세가 될 테고요. 좀 여유 있게 발끝을 앞시트 밑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 정도 자세에 취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피곤한데요. 한숨 자고 하면 안 될까요? 자, 머리 위 헤드 클리어런스. 자, 세워서 주먹 하나 꽉 차게 들어가죠. 머리 위에 압박감 거의 느낄 수 없고요. 또한 뒷창에도 이렇게 선루프 창이 준비되어 있어서 차창 밖 풍경도 어느 정도 즐기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은 아주 높습니다. 제
팔목까지 올라올 정도의 높이로 우뚝 솟았는데요.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수납 공간 있고요. 두 개의 컵홀더 이렇게 접으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두 개의 송풍구, 그 아래 잿더리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 차들 역시 흡연에 좀 여유가 있죠. 관대합니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아주 실내가 환하죠. 베이지 컬러의 나파 가죽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원목 무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청색 가죽으로 대시보드 상단을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컬러의 선택이 독특합니다. 환해서 좋은데 관리하기는 좀 애로가 있겠죠. 잠깐 시승하는 차로서는 좋으나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컬러는 조금 짙은 어두운 색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이그니션 키를 누르면 이렇게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시동이 걸릴 때 안전띠가 몸을 한번 딱 잡았다 놔주네요. 차와 사람의 교감, 가벼운 포옹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완전히 돌렸고요. 하나, 둘, 2.2회전. 완전히 잡아당겼을 때 2.2회전이고요. 약간의 유격을 그냥 무시하면 2회전 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비죠. 이 차 길이가 4,925mm, 너비가 1,850mm로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 살짝 조향을 해도 좀 더 예민하고 민첩한 조향의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기판 왼쪽에 모두 6개의 버튼 자리가 있는데요. 2개만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나머지 4칸은 비워두고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겠죠. 빠진 기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어 패널부터 보시면 열선 시트와 냉풍 시트, 빨간 등, 파란 등 함께 다 들어오죠. 뜨거운 바람, 찬 바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기판 구성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트립, 자, 이렇게 살짝 햅틱 버튼을 쓸어내리면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띄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주행 가는 거리 453km, 정기 주행 가는 거리 16km인데요. 지금 전기가 배터리가 약 50% 남아 있죠. 이 차 배터리를 100% 충전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는 31km입니다. 지금 50%에 16km니까 딱 정확하게 절반 정도 배터리가 남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에코 디스플레이도 볼 수가 있고요. 출발 후 이렇게 연비. 자, 블루투스 오디오에서 붐메스터 오디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는데요. 블루투스 연동을 하는데 쉽게 NFC 터치를 통해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뜨죠?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t started to fade, ignite. The future starts right now. I made a reservation, but you. 이런 정도로 아주 빵빵한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실내로 소리가 꽉 채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도 소리지만 이 진동을 통해서도 몸으로도 직접 느껴집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 스포츠, 클래식,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계기판의 우측에 올라오는 정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에코 디스플레이, 이렇게 연비 정보 보면서 갈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지포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레이디 하이브리드 이 표시가 있죠. 이 차 주행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자, 선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EQ 파워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동력 선택을 운전자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 주행 상황에 최적화된 주행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E 모드는 전기 모드입니다. 전기 배터리로만 가는 것이고요. 다음에 E 세이브, 전기를 세이브 한다라는 얘기니까요. 배터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엔진 위주로 가동을 하는 겁니다. 배터리는 가동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차지, 벌써 차지 누르니까 엔진이 돌죠. 나중에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거죠. 엔진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충전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행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충전을 위해서
엔진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주행 모드입니다. 파워트레인의 선택을 한 뒤에는 주행 모드를 또 따로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인디비듀얼, 스포츠 플러스, 그다음에 스포츠, 그리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주행 모드를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주행 모드 변경이 제한이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 정도로 해야지 이 모드나 세이브 이렇게 주행 모드를 좀 더 넓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를 하면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주행 모드 선택에 좀 제한이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스티어링 휠 우측에 있는 버튼은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 연결, 차량, 시스템 이런 장치들이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대응을 하고요. 메르세데스 미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별도의 앱을 깔아서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잠깐 이 차를 시승하는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충전 설정, 전원이 공급되면 배터리가 즉시 충전을 시작하는 거고요. 출발 시간을 예약할 수가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승차 전에 온도를 예약해 놓을 수도 있고요. 연비와 전비를 같이 표기해 줍니다. 상당히 괜찮은데요. 기존의 자동차들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체크를 할 때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의 연비와 엔진의 연비를 알고 싶은 알 방법이 없었는데요. 따로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괜찮은데요. 자, 주행 보조 장치들 살펴보시죠. 주행 보조 장치에 ESP 있고요.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도로의 표지판을 읽습니다.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한속도 표시도 해주고요.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능동형 브레이크인데요. 앞에 갑자기 제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제동에 개입한다든가 제동할 때 좀 더 강한 힘을 더해준다든가 하는 액티브 브레이크 시스템,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들어와 있고 주의 어시스트 들어와 있습니다. 사각지대 어시스트 들어와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레인 키핑 어시스트는 들어와 있는데 차선 유지 보조 장치는 아니고요. 차선 이탈 할 때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경고까지만 해줍니다. 차선 유지가 없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아닌 시스템인데요. 좀 뜻밖이죠. 라이트 설정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다양한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형 라이트 적용하고요. 하얀 전조등, 주변 등, 외부 조명, 소등 지형, 내부 조명, 소등 지연 이런 부분들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나가서 15초 후에 소등을 시켜라 라는 얘기고요. 12.3인치 정도 되겠죠. 31.2cm의 모니터 2개를 이어붙여서 와이드 스크린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아주 다양한 주행정보, 편의 장비들을 확인하고 활성화시키고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2개의 모니터 안에 대부분의 기능을 집어 넣었고요. 센터 페이시아에는 아주 최소한의 버튼들만 남겨놓고 있죠. 사용 빈도가 많은 버튼들을 또 밖으로 빼놨네요. 조그 셔틀 레버를 통해서 이 커맨드 시스템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을 할 때 손글씨가 되죠. 손글씨로 하면 교 대 역 이렇게. 자, 센터 콘솔은 상당히 이 정도 소지품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2개의 USB 포트 그리고 SD 카드 슬롯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SOS 버튼이 있습니다. 이 레버를 내려서 버튼을 눌러야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냥 급하다고 이것만 누르고 있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자, 미는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SOS 버튼과 메르세데스 미 버튼이 있어서 위급할 때 바로 연결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 차를 타는 동안 단 한 번도 쓸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버튼이 유용하게 쓰인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겠죠. 어쨌든 이런 버튼 하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딘가와 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상징이겠죠. 내 차가 혼자 달리고 있지만,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지만
이 차는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 SOS 버튼이 상징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여성 운전자들한테는 이 버튼 하나가 큰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테리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셨어요? 안 누르셨으면 지금이라도 누르고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자이로에 올라섰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모드를 택했습니다. 주행 상황에 맞춰서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죠. 파워트레인 모드를 선택한 뒤에는 다시 주행 모드를 택해야 되죠. 일단 에코로 갑니다. 아주 편안한 주행 상태가 되는데요. 툭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 보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반응입니다. 과속 방지를 위해서 노면에 굴곡을 준 구간인데요. 타이어가 진동 구간을 지난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 충격의 상당 부분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살짝 젖은 상태거든요.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진짜 조용하네요. 엔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노면에서 올라온 소리도 거의 없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시속 100에서 RPM 보겠습니다. 9단 8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가 않네요. 4단 3500 정도 RPM까지 올라가면서 시속 100km 커버를 하는 거죠. 자동 9단 변속기니까 4, 5, 6, 7, 8, 9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라는 얘기죠. 기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습니다. 최적화된 기어를 선택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일 테고요. 성능과 연비,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다단 변속기죠. 자, 차의 느낌이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하이브리드를 하게 되면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을 하죠. 엔진은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죠. RPM이 제로에 가 있습니다. 쭉 속도를 올려가는데 시속 100km에 근접한 속도에서도 배터리 주행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드, 이제 배터리 주행 모드를 택했습니다. 동력원으로 배터리만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속도를 쭉 끌어올리는데 그래도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이 작동을 하는군요. 강한 힘이 필요할 때는 이 모드에서도 엔진이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차분하게 가속을 이어가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이 드라이브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좀 내봅니다. 바람 소리가 제법 들려서 계기판을 봤더니 이미 제법 빠른 속도입니다.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요.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어오네요. 공기저항계수 0.27입니다. 야, 가속의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엔진에 모터가 힘을 못해서 아주 강한 힘, 340마력의 힘을 풀로 쓰면서 속도를 높여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엔진이 211마력, 모터가 122마력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강한 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친환경 자동차답게 아주 차분하고 경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운전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는 340마력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스포츠 세단처럼 이 차를 다뤄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싶습니다. 후륜구동 방식이어서 뒤에서 밀고 가는 힘의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앞뒤의 무게 배분이 좀 더 이상적으로 세팅되어 있죠. 앞에 엔진이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고용량 배터리가 뒷부분 트렁크 아랫부분으로 와 있어서 앞뒤의 무게 배분이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고속에서 차의 흔들림 심하다 싶지는 않고요. 상당히 안정감 있게 주행하는 그런 모습 만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니까 확실히 엔진 소리보다는 바람 소리가 거의 전부를 차지를 하고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약간 그 상하로 진동하는 그런 느낌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MVH 소음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 싶습니다. 고속 주행에서 어쩔 수 없이 커지는 바람 소리를 제외한다면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만큼 이렇게 에너지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배터리 연세 33%를 사용을 했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좀 아껴야 되겠다 라면 eSave 모드를 택하면 됩니다. eSave 모드를 택하면 배터리는 현대 잔량을 유지하고 주로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차가 움직이게 되죠. 혹은 배터리를 좀 더 충전을 해 놔야 되겠다 그러면 차지 모드를 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 주행은 물론이고 배터리에까지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엔진이 좀 더 많이 가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연비는 차지 모드에서 최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는 주행에 기여를 하지 않고 엔진은 차체 구동과 배터리 충전까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지 모드에서 연비는 최악이 되겠죠. 차들이 없는 구간에서요, 스티어링을 한 번씩 흔들어 봅니다. 턴 차가 스티어링 휠을 그렇게 크게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동작을 크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지 모드에서도 킥다운을 걸면 부스트 모드가 돼서 배터리에서 힘을 가져다 쓰네요. 자, 노면은 살짝 젖어 있는데요, 시속 100km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고요. 자, 앞뒤로 차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타이어도 잘 버텨주고요. 앞으로 잠깐 숙이는 듯 하더니 견고하게 이제 버텨줍니다. 왜 그렇게 크게 기운다 라는 느낌도 없고요. 상당히 강한 제동을 걸었지만 입력값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차가 반응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245 45R18, 뒤에 275 40R18 사이즈의 타이어, 럼플렛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젖은 노면이지만 노면의 그립을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면이 살짝 젖어서 고속 코너링이라기보다는 조금 빠른 코너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요. 자, 제동 속도를 충분히 줄여둔 다음에 턴. 뒤에서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죠. 앞이 조향하고 뒤가 밀어주는 이런 그 코너에서의 구동의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상당히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프리미엄 세단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간직하고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지만 다이나믹한 조작, 좀 더 거친 조작에도 충분히 대응해주는 그런 차체입니다. 편안하고 여유있게 즐기고 때로는 강하게 몰아붙여도 충분히 받아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벤츠가 어디 가겠습니까? 자, 주행 테스트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잠깐 제로백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가속거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국 레이스로직사의 비디오 V박스를 통해서 계측을 할 테고요, GPS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차 공차 중량이 2035kg입니다. 최고 출력이 320마력이고요.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6.35kg입니다. 그러면 6.5초 전후로 제로백 타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자, 하이브리드 모드로 먼저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뒷바퀴 슬립이 어느 정도 일어나네요. 자, 시속 100. 자,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했습니다. 출발할 때 뒷바퀴가 슬립을 했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택해서 측정하는 게
최고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속 100, 금세 시속 100을 주파를 하고요. 엔진과 모터가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법 빠른 시간, 빠른 거리에서 시속 100km 주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GPS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해 본 데이터 보면서 그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E302 익스클루시브 타고 이곳 파주 해일이 마을인데요. 서울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연비는 엔진과 모터로 연비가 따로 표기가 됩니다. 엔진 연비는 10.3km/L고요. 전기의 연비는, 모터의 연비는 2.5km/kWh입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고요.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기로 합니다. 지금 배터리는 약 60%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를 택할지, E 모드를 택할지, E 세이브를 택할지에 따라서 연비가 조금 달라지긴 할 텐데, 최고의 연비를 만들려면 E 모드를 택하는 게 나을까요? 어차피 전기 연비가 따로 표시가 되니까 말이죠. 그냥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택해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의 에코 모드를 택한 거죠. 트림미터를 다시 세팅을 했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엔진 연비와 전기 연비, 모터 연비가 함께 표시가 돼서 정확하게 이 차의 연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좀 복잡하죠.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계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구성을 갖는 만큼 이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데도 좀 더 시스템을 이해하고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호대기로 정차하니까 조용하네요.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시동은 꺼짐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차분하게 가는데 지금 전기 상태로 움직이는 거죠. 에너지 모니터를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드라이브로 가는 거고요. 배터리는 59%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고 있는데 엔진은 움직이지 않고 전기 모드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배터리 충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전체 연비에 영향을 미치죠. 엔진과 모터의 연비가 따로따로 체크가 되니까 굳이 엔진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한국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31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50km로 받았다고 하죠. 한국의 인증 조건이 그만큼 더 까다롭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 뒷범퍼 우측에 전원 콘센트, 전원 연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 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벤츠에서 제공하는 전용 충전기를 이용을 하면 1시간 45분 정도의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잡아서 2시간이면 배터리 가득 충전을 해서 31km 정도를 전기 배터리로 달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출퇴근 거리가 30km 이내이고 가정과 회사에 모두 충전 시설이 되어 있다면 전기차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봄, 가을에는 상태가 좋고요. 혹한기, 혹서기에는 배터리의 성능이 어느 정도 저하되기 마련이죠.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혹한기, 한겨울에는 제 성능이 한 70-8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터리의 주행 특성을 감안해서 차를 다뤄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씨면 배터리의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기온도 12.5도,
굳이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지 않아도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엑셀 오프하면 이렇게 탄력 주행을 하는 거죠. 탄력 주행이 일어나다가 또 충전도 일어나고요. 출발해서 18km를 달려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왜 체크를 하느냐 하면 출발할 때 배터리가 60% 남아 있었거든요. 일회 충전으로 31km를 갈 수 있으니까 60%라고 한다면 368, 18km 정도 갈 수 있는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배터리는 지금 25%가 남아 있습니다. 약 35% 정도 사용을 했는데 18km를 달려온 거죠. 60%가 남은 배터리는 이 지점에서 거의 소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24%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모터의 연비, 전비죠. 공인복합 연비 2.5km인데요 5.2km/kWh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모터의 공인복합 연비보다 배 이상 더 좋은 연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이로를 달려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28km를 달려왔고요. 모터로 달린 거리가 27km에 해당합니다. 배터리는 11% 정도가 남았군요. 자, 행주대교 북단에서 자이로를 빠져나갑니다. 연비, 모터 연비 5.7km/kWh 대단하죠. 리터당 250km, 거의 의미 없는 숫자죠. 엔진은 거의 가동되지 않았다 라고 봐야 될 듯 하고요. 자, 이제 엔진이 부르릉 하고 올라오는데요. 지금 30km를 달려왔는데요 27km를 모터가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배터리가 10%가 남았다. 60%의 출발을 해서 지금 배터리가 10%가 남았으니까 50%의 배터리를 썼는데 27km를 달린 겁니다. 100% 충전이 되어 있다고 치면 54km까지 달릴 수도 있겠다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1km로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주행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겠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림픽대로로 올라왔고요. 이제 엔진이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엑셀 오프를 하면 여지없이 엔진이 멈추네요.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네요. 교통 체증 없이 쭉 흐름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 차를 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출발할 때 하이브리드 모드를 택했는데요. 이쯤에서 배터리 세이브 모드를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이브 모드죠. 이 세이브 모드로 한다면 지금 배터리 수준을 지금 상태에서 묶어 놓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분하게 달린다라는 얘기죠. 시내 주행에서는 엔진을 이용하는 것보다 배터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차를 운행할 때 모터와 엔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좀 운전자가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거를 지금 배터리 세이브를 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죠. 엔진으로 가야 되나 배터리로 가야 되나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운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배터리를 약 11% 정도 남겨놓고 이 세이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배터리 잔량 10% 정도 남겨놓고 시내에서는 그 배터리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야, 모터 연비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킬로와트아워당 9.2km까지 올라오는데요. 엔진 연비도 리터당 40km고요.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엔진이 개입하면서 모터가 또 정지되어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이 개입하면서는 모터가 또 작동하는 구간이 줄어드니까 모터 연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터와 엔진이 서로 환상의 짝꿍, 환상의 궁합을 이루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계기판에서 지금 윗부분 하얀색 49km가 이제 전체 주행거리죠. 그 아래 34km가 배터리로 주행한 거리죠. 38.4는 엔진 연비고요. 9.3km/kWh 이게 모터 연비입니다. 평균 시속 64km/h고요. 야, 대단한 효율인데요. 자, 정체 구간을 어차피 만났으니까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죠. 배터리 잔량이 얼마 없어서 이 모드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를 택해서
모터로 갈지 엔진이 갈지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을 몇 차례 했는데 이렇게 전비를, 모터의 연비를 따로 표시하게 되니까 훨씬 더 이 차의 효율이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자, 지금 이수교차로 진출로 빠져나가는 순간 연비, 엔진 연비 37km/L, 모터 연비 9.3km/kWh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 연비가 2.55니까 말이죠, 3배 이상 더 좋은 연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엔진, 모터 모두 공인복합 연비보다 3배 이상 더 좋은 연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드물게 연비가 2배 정도 더 좋은 케이스를 보기는 했는데 말이죠, 3배까지 연비가 나온다? 맞나? 싶은 거죠. 맞다면 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대단하네요. 자, 우렁우렁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엔진이 작동을 제대로 하는 거죠. 자, 시내 구간에선 배터리 잔량이 얼마 없어서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배터리를 조금 더 남겨 놓을 걸 그랬습니다. 자, 배터리 잔량을 박박 긁어 쓰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10%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엔진이 개입하는 시간이 좀 더 잦아집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췄습니다. 55km 딱 달려왔네요. 1시간 걸렸습니다. 배터리 주행 37km, 42분 동안 배터리가 작동을 했군요. 가솔린 엔진의 연비는 32.2km/L. 와,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엔진의 공인복합 연비는 10.3입니다. 3배 더 좋은 연비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모터 연비는 10.2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공인복합 연비, 전비는 2.5km/kWh인데요, 제가 뭐 해석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우수한 연비를 기록했네요. 자,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온 연비, 엔진 32.2, 모터 10.0 떨어졌네요. 10.0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E302 익스클루시브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E302를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들 몇 가지 언급해 볼 텐데요. 일단 주행보조 시스템이 아쉽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그냥 정해진 속도로만 달리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고요. 차선 이탈 경고 장치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혹은 차선 유지 장치가 아니어서 반자율 운전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차 작년 11월에 출시한 2019년형 모델입니다. 벤츠는 2020년형 모델을 도입을 하면서 이런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추가를 하고 있고요. 포매틱, 차림구동 시스템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형 모델은 E302 포매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2020년형 모델에는 추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격이 당연히 따라서 변동이 있겠죠. 이 차 2019년형 E302는 7,850만 원인데 2020년형이 되면 사륜구동 시스템과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더해서 8,410만 원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2019년형 모델에 한정해서 본다면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빠져 있어서 뭐 편리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트렁크인데요. 트렁크가 좁습니다. 트렁크 용량이 370리터에 불과한데요. 골프백 2개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트렁크 앞쪽 바닥으로 하이브리드용 배터리가 배치되어 있어서 트렁크가 이렇게 턱이 져 있죠. 트렁크 공간이 좀 비좁다라는 점 상당히 아쉽죠. 특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백 하나는 그렇고 2개가 제대로 들어갈지 싶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인데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저 트렁크 공간 때문에 선택이 좀 망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좁은 트렁크 공간, 이 차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E302 익스클루시브 시승을 했습니다. 대체로 편안합니다. 중저속 구간에서 S클래스 못지않은 편안한 승차감 누릴 수 있을 테고요. 고속 주행에서는 34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후륜 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강력한 가속 성능도 맛볼 수 있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죠. 벤츠가 3세대로 다듬어 놓은 최고 수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높은 효율도 맛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상당히 자동차로서는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죠. 엔진과 모터를 차 안에 모두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7,850만원 최첨단 시스템을 자랑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E클래스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시대를 앞서가고 싶은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E302 한 번쯤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